플랜 B 그런 건 없다. 다른 선택지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진짜 추진력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요. 꼭 어디에선가 발목 붙잡는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나? 혹시 또 망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마치 앞으로 나아가려는 걸 알고 막기라도 하는 듯 타이밍 좋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루고 싶은 꿈은 큰데 지금 현실이 막 불안하고 매일같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면요. 오늘 내용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롭 다이얼의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난다. 무서워서 시작을 잘 못하겠어요. 실패할까봐 두렵잖아요. 하지만 그건 진짜 공포가 아니라 학습된 감정, 환경이 만들어낸 가짜 공포일 뿐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진짜 공포는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추락에 대한 공포, 다른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공포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뇌 회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낭떠러지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움찔하며 반응한다. 1960년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리너 깁슨과 리차드 워크는 이 두려움의 본능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시각 벼랑이라는 실험을 설계했는데 실험의 내용은 간단했다. 바닥 절반을 투명한 유리판으로 덮고 그 밑에는 마치 낭떠러지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후 생후 6개월에서 14개월 사이의 아기들을 그 유리판 위로 유도했다. 이때 아기들의 엄마는 반대편에서 손짓하며 부른다. 아기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반대편에 있는 엄마를 향해 유리판 위를 지나갔을까? 대부분의 아기들이 그 유리판 위를 기억하지 못했다. 분명히 안전한 유리판임에도 그 아래가 깊은 벼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아기들의 본능을 자극했고 행동을 멈추게 만든 것이다. 또 큰 소리에 깜짝 놀라며 몸이 움츠러드는 반응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 중 하나다. 어느 문화권에서 태어났든 어느 환경에서 자라든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추락과 큰 소리를 경고음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추락과 큰 소리를 제외한 모든 공포는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한번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당신은 부모의 두려움을 보고 자랐다. 친구의 불안을 따라 배웠고 사회가 반복해서 말하는 위험을 학습하고 마음에 새겨 넣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남에게 지적당할 행동은 절대 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했다면 당신은 비판에 대한 공포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객들과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해온 나는 사람들이 도전 앞에서 머뭇거릴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 5가지 공포 중 하나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도 아마 이 공포들과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1. 실패에 대한 공포. 2. 거절에 대한 공포. 3. 비판에 대한 공포. 4. 변화에 대한 공포. 5. 성공 자체에 대한 공포. 그렇다. 사람들은 심지어 성공마저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성공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타인의 시선이 바뀌고 기존의 관계가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뿌리는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삶의 흐름을 멈춰 세운다. 그렇다면 이런 공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그 출발점은 바로 뇌 안에 있는 생존 경보 시스템 편도체다. 200만 년 전 인간이 맹수에게 쫓기던 시절 이 편도체는 생존을 위한 경보 장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위험을 빠르게 감지해서 도망치게 만드는 마치 최전방의 감시병 같은 역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고 맹수보다는 마감 기한이 더 무섭고 낭떠러지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익숙하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었지만 뇌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창한 날 오후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당신이 느닷없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당장 할 일이 없던 편도체가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위험일 가능성이 높다.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를 실제로 다가오는 위협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불안이라는 이름의 사이렌을 울린 것이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공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원초적 공포. 이건 생존과 직결되는 죽음이나 신체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숲속에서 캠핑을 하던 당신이 한밤중에 혼자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혹시 맹수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올 수 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진짜 경고다. 다음은 지적 공포. 이건 앞서 말했던 실패, 거절, 성공, 사기, 버림받음과 같은 모든 현대인의 공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가 이 둘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위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느끼는 불안이 뇌에게는 똑같이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도 마치 맹수 앞에 선 것처럼 얼어붙고 만다. 심장은 뛰고 손에는 땀이 나고 마음은 도망치고 싶어진다. 과거에는 공포가 생존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당신의 행동을 가로막고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사업이 망할까봐,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돈을 잃을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안과 공포를 미리 끌어당겨서 현재를 포기하게 만든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금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병 바깥의 라벨을 읽을 수 있을까? 읽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의 상태다. 자기 머릿속에 갇혀 있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왜 두려운지, 왜 행동하지 못하는지, 왜 자꾸 움츠러드는지 도무지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 자신을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치 타인처럼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 사람 지금 왜 멈춰있지?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비로소 당신이 느끼는 공포가 진짜 생존의 경고인지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포가 너무 생생하다는 것이다. 가짜인데도 막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편도체가 만들어낸 그 유리병 속에 갇혀있는 한 당신은 결코 행동하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 유리병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울의 구조다. 자기 의심, 자기 회피, 자기 파괴의 습관, 익숙하고 편한 감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 어두운 길을 택한다. 그러나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생각은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화학 반응은 감정을 만든다. 미래를 상상하면 몸은 지금 그 일을 겪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왜 굳이 실패한 미래를 먼저 떠올리는가? 왜 굳이 비난받는 장면을 상상하는가? 왜 굳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결말을 미리 그리고 있는가? 당신의 뇌는 성공한 미래를 그려도 똑같이 반응한다. 똑같이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똑같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마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행동을 이끈다. 반대로 생각이 부정적이면 느낌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행동도 멈춘다. 그러나 반복을 통해 그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계속 실천하면 행동이 익숙해지고 공포는 서서히 사라진다. 결국 당신은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포가 당신을 멈춰 세웠다면 이제 그 공포를 발판 삼아 뛰어올라야 한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잊지 마라. 공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아주 오래된 신호일 뿐이다. 컴퓨터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땐 누구나 예외 없이 레벨 1부터 시작한다. 처음 접하는 세계는 낯설고 조작도 어색하기 때문에 화면 속 캐릭터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또 적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하고 점프 타이밍은 매번 어긋난다. 겨우 도달한 지점에서 몇 초 만에 또다시 죽고 만다.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부딪히고 실패하고 죽고 다시 도전하는 걸 반복하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적의 패턴을 읽기 시작하고 손도 조작에 익숙해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레벨 1의 보스를 쓰러뜨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 성장은 언제나 이 낯설고 서툰 첫 단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성장의 진짜 본질은 다음 레벨로 나아가는 데 있다. 삶도 똑같다. 도전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당신이 원해서 맞이하든 세상이 던져준 일이든 결국 당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배우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진화해야 한다. 나 역시 이 과정을 내 삶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왔다.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땐 정말 형편없는 창업가였다. 혼자 끙끙대며 결정하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고 결과는 처참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2번, 3번, 4번 다시 시도했고 조금씩 나아졌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업이라는 게임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구나. 이건 전략과 타이밍의 싸움이구나. 나는 앞선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값진 무기와 경험치를 얻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손에 쥐고 전력을 다해 다시 뛰어들었다. 이게 바로 진짜 레벨업의 방식이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은 없다. 넘어짐 없이, 흔들림 없이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끄러지고 누구나 망설이고 누구나 후회하며 조금씩 위로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건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인내의 시간 위에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인스타그램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막 흘려보낸다. 그 캐릭터로 게임을 한다면 어떨까? 재밌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도전도 없고 갈등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게임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게임 속에서 바로 그 지루하고 무기력한 캐릭터를 자신의 아바타로 선택한 채 살아간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김없이 이전과 똑같은 캐릭터로 로그인한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도전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움직임이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선 욕망이 피어오른다. 레벨업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재밌게 살고 싶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선택한 캐릭터는 이미 그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그 캐릭터가 익숙하다는 데 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왔다. 나는 원래 게을러요. 나는 좀 소심한 성격이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말하자면 이 모든 말들은 당신 안에 처진 정체성이라는 유리벽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주문이다. 당신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포 때문만은 아니다. 더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캐릭터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캐릭터는 당신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익숙한 캐릭터를 내려놓고 낯설지만 진취적인 캐릭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버전의 나를 선택하고 그 캐릭터로 삶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뀔 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그냥 제 성격인데요. 사실 성격이라는 단어, 퍼스널리티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성격이란 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습, 즉 너무 오래 써서 진짜 얼굴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가면일 뿐이다.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써온 나머지 그걸 벗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다. 철학자인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5분 전의 당신과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가면을 쓸 수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엄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표들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가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고? 정체성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게으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당신을 만들어낸다. 지금의 정체성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어긋나 있다면 그 미래는 절대로 당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성공하고 싶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당신의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한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만약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자. 오늘 아침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 1,000억이 입금됐다는 알림이다.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게 아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생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는 동안 돈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주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부터 해소한다. 바라보기만 했던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한 슈퍼카를 뽑는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며 명품으로 옷장을 채우고 요트 위에서 와인을 들고 SNS에 올릴 인생샷을 남긴다. 처음엔 모든 것이 짜릿하다. 사치도 당당하게 누릴 권리처럼 느껴진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이 내 자존감을 부풀게 하고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손에 넣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소비가 당신을 더 이상 설레게 하지 못한다. 처음엔 꿈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이 당신 앞에 조용히 찾아온다. 그 다음엔 뭘 할 건데?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머뭇거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따라 삶을 설계해왔기 때문이다. 그 일이 돈이 되는가?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현실적인 선택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당신의 삶을 통제해왔고 삶의 반경을 지독하게 좁혀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저 멀리 밖에 있는 뭔가 특별한 데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삶의 목표는 당신이 매일같이 지나치는 곳에 있다. 단지 당신이 보지 않았을 뿐이고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내려온 수많은 결정들, 그 갈림길의 순간마다 단 하나의 기준이 당신을 이끌어왔을 것이다. 이게 돈이 되나? 이 질문이 당신의 선택을 재단해왔다. 그 결과 당신은 돈이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을 구분했고 그 경계선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검열해왔다. 당신의 재능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서 슬그머니 눌려 꺾여버렸고 열정은 생존이라는 논리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좋아하는 일은 늘 시간이 남을 때나 허락되는 일, 소위 취미라는 이름으로 밀려났다.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 아침이면 미간을 찡그린 채 눈을 뜨고 출근 후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퇴근 후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현실이잖아. 그렇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포기해온 현실의 결과다. 사람들은 현실을 핑계 삼아 진짜 원하는 삶을 미루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 당신이 되고 싶은 존재, 그 모든 것을 향해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가장 정직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만 비로소 당신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진짜 목표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갈까를 계획할 뿐이다. 누군가는 늘 동기부여만 찾는다. 자기계발책을 읽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불붙는 감정에 취해 그날 하루만큼은 열심히 산다. 하지만 그 불은 금세 꺼진다. 동기부여는 마치 성냥개비 같아서 불은 붙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반면 추진력은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도 같다.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 아닌 내면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추진력은 아이를 찾는 부모와 닮았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찾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아이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플랜 B? 그런 건 없다. 다른 선택지?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진짜 추진력이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진짜 시간이 없어. 아이들 챙기고 회사 다니고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니 운동할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 밥 차리는 걸 잊은 적 있어? 그 친구는 말했다. 그런 일은 없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다. 진짜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낸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의 밥을 챙기고 아무리 지쳐도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건 운동이 당신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업할 시간이 없다는 건 지금의 안정적인 삶보다 더 큰 꿈이 절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는 건 당신이 일과 관계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다. 당신이 진짜 원한다면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당신 인생에 대한 책임을 조용히 남 탓으로 넘기고 싶은 가장 흔하고 비겁한 변명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변명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 옮겨 앉아야 한다. 세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 주길 바라는 삶을 끝내야 한다. 당신이 직접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하루 3시간 45분. 일주일이면 26시간, 한 달이면 112시간, 그리고 1년이면 1344시간. 1년에 무려 56일의 시간이 당신도 모르게 버려지고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24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원하는 삶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살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노력의 차이일까요? 그래서 오늘도요. 롭 다이얼의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밤길을 달릴 때면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고작 100m 남짓의 도로뿐이다. 그 짧은 거리 외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길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그저 보이는 만큼만 바라보며 침착하게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특히 내가 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 마이크의 집에 갈 때마다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 늦은 밤에 출발하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헤드라이트에 의존한 채 도로 위를 묵묵히 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단 100m만 보일지라도 그 100m를 무사히 지나가면 다음 100m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1년 뒤, 10년 뒤 그런 먼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무의미하다. 우리에겐 언제나 단 한 걸음 앞에 산만이 주어질 뿐이다. 당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 어제보다 단 1%라도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삶이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무기력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건 오직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이 두 가지뿐이다. 사실 사람들이 행동을 미루는 이유는 너무 멀리 있는 목적지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거대한 목표 앞에서 몇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하는지,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상상하는 순간 주저앉고 싶어진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두 번째 발걸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1년 뒤에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발걸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왜냐하면 성공은 대단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나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다. 그들은 단지 딱 세 가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을 뿐이다. 1. 방향.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2. 행동.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하는 용기. 3. 시간. 충분히 반복할 수 있을 만큼의 인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지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심지어 가끔 멈춰서도 괜찮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당신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 앞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지금 편하고 나중에 힘든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힘들고 나중에 편한 삶.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달콤함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헬스장에 한번 갔다고 막 복근이 생기지 않는다. 비즈니스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구글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치면 0.1초 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진 나머지 진짜 원하는 것조차도 즉시 주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려 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진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즉각적인 보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미루고 회피하고 쉬운 쪽을 선택한다. 훗날 그 대가로 훨씬 더 큰 고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렇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작은 편안함이 미래의 거대한 불행이 될 수 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자꾸 일을 미루는 자신이 뭔가 한심하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그건 당신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그저 게으른 방식의 삶을 선택했을 뿐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나는 게으르다. 이건 정체성이다. 나는 지금 게으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건 선택이다. 소파에 멍하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행동이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빈둥대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그 선택도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지금 편한 삶을 택한 대신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무일푼으로도 살아봤고 정말 미친 듯이 일해본 적도 있다. 24살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동차 할부금이 5개월이나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제발 차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무너진 자존심, 바닥난 통장 잔고, 한 번만 더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는 절박감.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인생이 어차피 힘든 거라면 어떤 고통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열심히 일하는 고통이 무기력과 파산의 고통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지연된 만족을 선택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그 습관, 그 무기력한 하루는 당신 한 사람만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친구,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모두가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알아. 이 말은 부, 건강, 인간관계, 자아실현,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다. 원한다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다른 무언가는 반드시 놓아야 한다. 선택이란 건 결국 어떤 것을 갖는 동시에 어떤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 하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하나가 더 또렷해지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그걸 포기하길 정말 잘했지.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2011년 21살의 로이 맥길로이는 차세대 타이거 우즈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던 젊은 골프 천재였다. 그는 프로골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대회 마스터스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최종 라운드에 들어설 때까지 2위 그룹과는 무려 4타 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갑자기 집중력을 잃었고 연이어 실수를 범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공동 15위. 이건 대회 역사상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선수가 기록한 최악의 성적표였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말했다. 부상도 없었고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집중력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집중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끗 차이가 실력 있는 프로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눈 것이다. 그리고 이건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살면서 우리는 집중력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법을 매일같이 훈련받고 있다. 당신의 집중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침략당하고 있다. 언제냐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한번 당신의 하루를 천천히 복귀해보자. 스마트폰, SNS, 유튜브, 메일, 알람, 카톡, 뉴스, 광고, 주변 사람들까지. 심지어 딱 5분만 봐야지 했던 인스타그램 릴스가 30분 뒤에도 당신 손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점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불안해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고요가 아니라 공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뇌는 정지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린다. 단순히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진정되고 생각이 정돈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를 그냥 쉬게 놔두질 않는다는 것이다. 멈추면 불안하고 조용하면 도망치고 싶어한다. 왜? 자극에 중독됐으니까.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적게는 4,000개, 많게는 10,000개의 광고를 마주하고 하루 344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24시간 중 16시간을 깨어있다고 치면 3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셈이다.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은 어떨까? 하루 평균 2시간 25분에 달한다. 이쯤 되면 집중력은커녕 산만함이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셈이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이후 집중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나약함에서 찾는다. 자신의 생산성이 왜 바닥을 치는지, 자신의 의지가 왜 그렇게 쉽게 꺾이는지, 정작 진짜 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자기 자신만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스마트폰을 우선 시야에서 치워라. 우리 집 주방에는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전용 서랍이 하나 있다. 문자 하나 보내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야 하고 서랍을 열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서랍에 넣고 돌아와야 한다. 이 사소한 불편함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집중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쉽지 않다면 우선 30분만 손에서 멀리 떼어 놓아보자. 처음에는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심지어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막 밀려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 불편함이 바로 회복의 신호다.
첫 주엔 하루 30분, 그 다음 주엔 1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쯤은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느끼게 된다.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나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어플을 적극 활용한다. 이 앱은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한 통계로 알려준다. 화면을 켤 때마다 오늘 내가 낭비한 시간이 정직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그 숫자가 곧 내 집중력의 성적표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 5개는 무엇인가? 그 앱들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 달 동안 삭제해보자. 그리고 정확히 30일 뒤 다시 설치할지 말지 당신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당신의 진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다짐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줄여야지 생각만 하고 또다시 SNS를 켜는 순간 당신은 다시 알고리즘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물론 이건 단순한 시간 낭비 문제가 아니다.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좀 더 가깝다. 집중력이 무너진 자리에 무기력함이 들어서고 산만함이 쌓인 자리에는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자기 혐오가 조심스럽게 스며든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하루하루가 일주일을 망치고 한 달을 날려버리고 결국 당신의 미래를 삼켜버린다. 그렇다. 시간을 갉아먹는 건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걸 방치한 당신의 무관심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하루 3시간 45분, 일주일이면 26시간, 한 달이면 112시간, 그리고 1년이면 1344시간. 1년에 무려 56일의 시간이 당신도 모르게 버려지고 있다. 이건 삶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인 침식이다. 그리고 그 침식은 습관처럼 아주 조용하게, 아주 교묘하게 당신의 인생을 침범하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불편함을 마주해보라. 그때부터 당신의 집중력이 당신의 꿈과 성장, 성공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가족, 동료, 친구. 그들은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존재다. 실제로 당신은 그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쏟아붓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고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들이 그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온전히 몰입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배우자가 대화를 요청하고 동료가 잠깐이라며 말을 걸고 친구가 커피나 마시자며 연락을 해온다. 당신의 집중력은 파편처럼 흩어지고 그날의 중요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그 사소한 요청들에 사용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경계를 그어야 한다. 집중력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혼자만의 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사무실에서는 문을 닫고 중요한 업무 중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방해를 삼가해 주세요. 라는 메모를 붙여보는 것이다. 집이라면 배우자나 룸메이트에게 8시부터 10시까지는 방에 들어오지 말아줘. 라고 단호하게 요청해야만 한다. 친구나 가족에게 단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지 요청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면 아이들이 자는 이른 새벽이나 잠들고 난 뒤 밤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도 방법이 없다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해내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시스템을 설계할 줄 안다. 그러니 가족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있어서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 때문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꿈을 접게 만드는 핑계가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이유다. 당신이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가족들 때문이라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시간을 지켜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다. 의지를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환경을 먼저 설계해버리는 사람이다. 나 역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 50대 부자에까지 올랐던 윌리엄 클레멘스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켜줄 그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나는 행동하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주변은 방해 요소 없이 나를 밀어주는 구조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의지를 탓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바꿔야 한다. 만약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면 단 하나의 실천만으로도 가능하다. 바로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술을 끊고 싶다면 금주가 당연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된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창업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그 소중한 일상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된다. 당신이 바라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그들의 일상이 곧 당신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몸이 깡마르고 볼품없는 체형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빌더였던 한 친구와 몇 달을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 친구는 입만 열면 단백질, 운동, 회복, 식단 이야기뿐이었다. 그의 루틴은 강박처럼 철저했고 나는 그 옆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그 루틴에 익숙해지고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심코 먹던 인스턴트 식품 대신에 닭가슴살을 먹게 되었고 쉴 때는 자연스럽게 헬스장으로 향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내 몸엔 7kg의 근육이 붙었다.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단단한 몸을 갖게 됐고 그보다 더 값진 건 몸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물론 정반대의 경험도 있다. 시간이 흘러 파티와 술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다음 날엔 늦잠을 자고 멍하니 SNS만 뒤적이는 시간이 늘어났다. 분명 즐겁고 유쾌했지만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진 못했다. 그렇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변과 닮아간다. 함께 있는 사람의 말투, 감정, 습관, 기준성까지 결국 비슷한 결과,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 말은 통계처럼 정확하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들의 수입은 당신과 비슷하고 삶에 대한 태도도 말투도 심지어 야망의 크기조차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의도적으로 창업가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고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다음 인생이 점점 더 구체화됐고 결국 나도 창업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때 가까이 지낸 5친구는 모두 각자의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물론 반드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몇 해 전 온라인으로 3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2사람은 캘리포니아, 1사람은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화상회의로 서로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각자의 사업은 정말 눈에 띄게 성장했다. 중요한 건 거리보다 방향이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끼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는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도태되고 있는가?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을 깨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주는가? 아니면 점점 감각을 잃고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기준은 당신에게 전염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당신의 주의력을 설계하라. 당신의 공간을 설계하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설계하라. 오늘 하루 이것만 기억하자. 바꿔야 할 건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머무는 환경이다. 당신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바꾸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그걸 위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목표를 세우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삶을 그려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그 삶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아요. 결국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될까?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롭 다이얼의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택시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런 장면을 쉽게 목격했을 것이다. 택시 기사들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거의 보지 않고 미로 같은 골목과 수많은 교차로를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정확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말이다. 실제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식이라는 이름의 악명 높은 시험을 통과해야 녹색 배지를 달고 기사로 일할 수 있다. 런던 시내 무려 2만 4천 개의 교차로와 골목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들은 이 훈련에만 4년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 고된 훈련 속에서 택시기사 시험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중도 탈락한다. 이토록 혹독한 시험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신경과학자들이 이걸 추정 연구했다. 시험을 준비 중인 72명의 지망생들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했고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MRI 촬영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참가자 모두의 뇌가 비슷했다. 특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경우 크기나 구조 모두 큰 차이 없었다. 하지만 4년 후 시험에 합격한 39명의 해마는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즉 그들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으로 세상을 읽는다. 그들은 점자라는 아주 미세한 돌기와 간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학자들은 점자를 읽는 손의 감각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그 손과 연결된 뇌의 촉각 담당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냅스의 연결이 촘촘해지고 결국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다. 왜일까? 사용하니까, 반복하니까, 자극이 지속되니까.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그 회로를 강화한다. 이렇게 뇌는 당신이 반복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쉽게 말해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며 무엇을 꾸준히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결국 당신 뇌 구조를 바꾸고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뇌를 정해진 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고정된 기관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는 매일 새롭게 연결되고 조금씩 설계되고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고 낡은 회로는 허물고 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이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가능성의 근거는 바로 신경가소성에 있다. 그리고 이 신경가소성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뇌를 바꾼다. 1. 수동적 가소성. 어릴수록 뇌는 말랑하고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미완성의 설계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극, 그러니까 소리, 냄새, 감촉, 움직임이 그 설계도를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뇌는 훨씬 유연하고 잘 바뀐다. 이 시기의 뇌는 그야말로 자극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작동한다. 아이들이 언어를 단기간에 습득하고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게 운동 기술을 따라하는 이유도 바로 이 수동적 가소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이미 2살 때 골프채를 들었고 복싱의 전설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7살부터 링 위에서 글러브를 끼고 훈련했다. 물론 조기 교육만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들의 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운동하는 뇌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뇌는 이렇게 인지한다. 이걸 자주 하네?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굵게 만들어보자. 하지만 25살 이상이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뇌의 시냅스 연결은 점점 닫히기 시작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이쯤 뇌는 이렇게 인지한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 새로 배우는 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단지 더 많은 집중과 반복이 필요할 뿐이다. 2. 부적응 가소성. 뇌의 구조가 바뀌는 두 번째 원인은 부적응 가소성이다. 이건 트라우마를 안겨줄 만한 끔찍한 사건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신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뇌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된다. 실제로 나의 지인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가 몇 바퀴 구르는 동안 유리 파편들이 얼굴 앞에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당시 그의 뇌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 자체를 바꿨던 것이다. 이런 현상을 타키사이 키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정보를 최대한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시간을 늘려서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때의 소리, 그때의 냄새, 그때의 표정, 그때의 색깔까지 사건 전후의 조건과 감정들이 모두 감각 데이터로 암호화되어 편도체에 저장된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는 사람들은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조건만 마주하면 갑작스럽게 막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신경 가소성은 성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의 회로를 반복 재생하는 고통의 메커니즘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뇌는 늘 바뀌고 있고 무엇이든 반복되면 연결되고 강화된다는 원칙이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3. 적응 가소성은 앞서 이야기했던 수동적 가소성이나 부적응 가소성과는 다르다. 이건 더 이상 어린 시절에 유연한 뇌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외상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당신의 선택과 반복으로 만들어가는 의식적인 뇌 설계 방식, 즉 뇌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경회로를 강화시키는 물리적 작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엘린이다. 미엘린은 신경 섬유를 감싸고 있는 피망의 일종인데 이 피막이 있어야만 뇌 속 전기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노트북 충전기의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는 얇은 구리선이 있다. 그 선이 고무 피복으로 감싸져 있어야 신호가 새지 않고 에너지 손실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엘린이 바로 그 고무 피복 역할을 한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그 회로 주변에 미엘린이 더 많이 쌓인다. 그 덕분에 신호는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동화된다. 이 과정이 축적되면 그 행동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값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된다. 그 반복이 쌓여서 당신의 뇌를 바꾸고 삶의 구조를 바꾸고 당신의 정체성마저 바꿔버린다. 결국 당신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바꾸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문제를 걱정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사실 놀라운 데이터가 있다. 당신의 하루 중 약 47%는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루의 절반은 별 생각 없이 자동적인 습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양치질, 출근길, 커피 마시는 순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타이밍까지 당신은 뇌의 명령이 아니라 습관의 관성에 따라 살고 있다. 뇌는 익숙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어제와 똑같은 회로를 다시 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끈질기게 반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뇌의 가소성은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데도 유효하다. 긍정적인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아인식과 보상 시스템에 해당하는 뇌 부위가 더 활발히 활성화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나도 한때는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늘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떠올리던 말 그대로 비관주의자였다. 그런 내가 바뀔 수 있었던 건 두 번째 생각을 훈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생각이 뭐냐고?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첫 번째 생각은 본능인데 조건 반사처럼 튀어나오는 자동 반응을 말한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지금 날 무시한 거야? 라는 감정이 즉각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생각이다. 하지만 두 번째 생각은 다르다. 그 감정을 느낀 직후 그 생각 위에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들이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은 반사적인 본능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의 결과다.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르게 다룰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이 두 번째 생각에 달려있다. 그렇다. 감정은 본능이지만 반응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두 번째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와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저는 목표가 뚜렷해요. 다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결국 이런 뜻이다. 그 과정을 좋아하지 못해서 결국 멈췄어요. 사람들은 목표만 생각하며 산다. 성공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러다 지치고 무너지고 결국 포기하는 걸 반복한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그들은 과정을 사랑한다. 결과가 아니라 행동 자체에 중독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다. NBA 올스타에 무려 18번 선정되고 우승컵을 5번이나 들어올린 그야말로 불세출의 전설이다. 아주 어렸을 때 농구를 시작했던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경기에서 승리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프로 선수가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니.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훈련했고 무엇에 도취되었는지 들여다보면 된다. 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선 압도적인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일어나서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경쟁자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홀로 땀을 흘리는 그 순간 고요한 체육관에서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바로 그 감각에 중독됐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그 행동,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반복하면 그 노력의 양을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다. 실제로 그는 NBA 우승컵을 들어올린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체육관으로 돌아가 훈련을 이어갔다. 그에겐 우승도 트로피도 단지 과정의 한 장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긴 것이다. 그의 트레이너 팀 그로버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가 지나칠 정도로 훈련하는 걸 옆에서 말리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는 결과를 쫓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즐겼다. 즉, 그는 도파민을 성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훈련, 땀방울 속에서 얻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상을 내리지도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곤 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행동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신을 막 억지로 몰아붙여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노력을 쏟아붓다 보면 결국 힘이 빠지고 지쳐버리고 만다.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의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힘드나?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점점 무게가 쌓이다 보면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 어느 순간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목적지보다 여정이 중요하다. 진부한 말 같지만 이건 진실이다. 목표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그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멀리 오래 간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 기반 목표가 아니라 행동 기반 목표다. 목표를 진짜 이루고 싶다면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그때서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위에서 매일의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달성할 때마다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도 해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이 뇌를 변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도파민이 매일의 행동에 연결되어 있다면 억지로 등을 떠밀 필요도 없고 동기부여를 위한 영상도 굳이 필요 없다. 당신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것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마치 고급 스포츠카를 그냥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능을 한다. 세로토닌은 평온과 고요, 감사와 만족에 가까운 감정, 즉 내면을 다스리는 호르몬이다. 반면 도파민은 욕망의 에너지다. 더 얻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바로 이런 갈망의 불씨가 도파민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도파민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내면의 가속 페달, 목표를 향해 뛰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원동력인 것이다. 생존을 걸고 사냥하던 시절, 인류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을 누볐다. 희망, 흥분, 긴장의 감정이 몰려오고 바로 그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출했다.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 먹잇감이 덫에 걸렸을 때, 고기를 들고 부족에게 돌아갔을 때, 그리고 모두가 환호하며 축하해줄 때 도파민은 끊임없이 솟구쳤다. 현대인들은 먹잇감을 얻기 위해 굳이 사냥에 나설 필요가 없지만 뇌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새로운 알림이 울릴 때, SNS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택배 상자를 뜯는 그 짜릿한 순간에 당신의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출된다. 당신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 역시 도파민 중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이 도파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파민은 결코 나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숨은 연료이자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연료를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다. SNS에, 쇼핑 앱에, 무의미한 영상 클릭에 매일같이 도파민을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이 진짜 중요한 일에는 의욕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꿔야 할 건 의지력이 아니라 보상의 구조다.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할 일을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작은 보상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당신이 매일 걷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걸을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면 뇌는 계속 걷고 싶어진다.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 앞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 한마디가 도파민을 불러오고 그 도파민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다. 결과는 단 한 번만 축하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은 매일 축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축하해주면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결과는 결국 따라온다. 당신의 목표에 도파민을 다시 연결하라. 그리고 매일 아주 작게라도 그 과정 자체를 축하하라. 그걸 반복하면 당신은 억지로 행동하는 사람에서 행동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분명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저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처음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막 벅차올랐고 머릿속엔 하고 싶은 일들과 목표가 가득했다. 계획도 세우고 작심삼일이라도 괜찮다며 스스로 결심도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 목표는 희미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결국 슬그머니 손을 놓는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를 내가 끈기가 없어서 라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당신이 꾸준히 끈기 있게 하지 못했던 건 삶을 운영하는 방식, 즉 일상의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 영업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게으름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해야 할 전화를 미뤘고 중요한 업무는 내일로 미뤘다. 지금 일하는 환경이 나빠서 그래. 운이 없으니까 잘 안 되지. 나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잘 안 풀려. 그럴싸한 핑계를 매일 하나씩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멘토를 찾아가 투덜댔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회사가 망했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CEO요.
그럼 회사가 잘 돼서 수천 명의 직원이 다 성공했어. 그건 누구 덕분일까? 물론 CEO죠. 그럼 네 인생이 엉망이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요. 반대로 네 인생이 반짝이고 있다면 그건 누구 덕분일까? 저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회사처럼 생각해봐. 그리고 너 자신이 그 회사의 CEO라는 걸 잊지 마. 그날 이후 나는 남 탓하는 버릇을 버렸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 삼던 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반복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았다. 결국 삶이라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의 합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루스벨트도 이렇게 말했다.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해내면 위대한 삶을 만들 수 있다. 나에겐 지난 16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던 천재성이 갑자기 깨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작은 행동들을 루틴으로 만들고 그걸 지켜낸 것뿐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가장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도 의지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억지로 삶을 끌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한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당장 오늘이 버거우면 그만두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뇌다. 그러니 방법을 바꿔야 한다. 자책은 이제 그만두고 설계하면 된다. 성취, 보상, 반복. 이 세 단계를 의식적으로 루틴화하면 된다. 끈기는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두렵고 불안한가?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나 어려운가? 그렇다면 움직여라. 오늘 작은 행동,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잊지 마라.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